그래서 1분기 저점 찍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분기에 좋아지고 4분기에는 완전히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인터배터리 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모든 배터리 3사가 공통으로 강조한 거는 고속 충전, 급속 충전이에요. 충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한 게 충전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타는 쪽이나 모두 충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원통용 배터리 폼팩터가 3가지예요. 각형, 원통용, 그 다음에 파우치요. 기존의 파우치가 굉장히 비중이 컸다면 원통용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고, 원통용이 된다는 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원통용과 원통용 사이에 그 데드 스페이스, 빈 공간이 많아서 근로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 밀도가 약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용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폼팩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테슬라나 금량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통용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고, 과거에 파우치형이나 각형을 고집했던 완성차들도 원통용 배터리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LG엔솔이 당장 25년에 원통용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했고요. 그 시기는 1년을 앞당겼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다른 2차전지 업종들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덜 빠졌고요. 견조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원통용 배터리와 삼성 SDI가 같이 결합된 회사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작년에 설비 투자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되거나 고객사에 대한 보증이 된 상태에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했다면 올해는 6조에서 7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3배 늘어나는 배터리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4년도에 너무 업황이 안 좋다 해서 LG엔솔도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SK온도 바뀌었고, 심지어 파나소닉도 바뀌었고, CATL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 SDI가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요. 고객사로 없었던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GM이라든지 삼성 SDI의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 SDI가 기존에 했던 각형이 배터리 폼팩터 중에 가장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되면서 각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도 LG엔솔 못지않게 원통용의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양산했다고 했기 때문에 각형과 원통용의 모든 수혜를 삼성 SDI가 받는 거고, 삼성 SDI 고객사가 글로벌로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이 엄청 좋아지는 건데, 삼성 SDI면서 원통용 수혜주들이 가장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업체들도 불편해서 개선해야 되고,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도 개선해야 되는 고속 충전인데, 이 고속 충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면 되는데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대주전자재료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2차전지 빠질 때 덜 빠졌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중에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생산 캐파가 가장 크고요. 아마 25년 기준으로 2만 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글로벌로는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업체, 일본의 시네츠와 중국의 BTR이 있는데, 중국의 BTR이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만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나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 그러니까 음극재도 다 중국산 같은 경우 미국의 IRA 법안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BTR 물량을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3등이니까 아마 뺏어갈 확률이 높고, 실제 대주전자재료가
엄청나게 회사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해서 원래 S&E 리서치에 밝힌 거는 실리콘 응급제의 가장 약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그 가격이 인조흑연하고 대략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S&E 리서치에 따르면 실리콘 응급제가 엄청나게 상용화가 돼서 2030년에 실리콘 응급제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 실리콘 응급제 가격이 절반 떨어지면 인조흑연을 안 쓸 이유 인조흑연하고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되니까 인조흑연보다 실리콘 응급제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인조흑연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충방전이 훨씬 빠르고 에너지 밀도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실리콘 응급제는 조금만 섞어도 지금의 3%에서 지금 10% 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SDI가 10% 섞으면 충방전 속도가 50%에서 20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충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섞으면 음극제를 덜 넣어도 되고 음극제 덜 넣은 만큼 에너지 밀도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양극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훨씬 이득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의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였는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 대주전자재료나 각종 실리콘 업체들이 엄청나게 생산 그 공법을 개선해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라는 그 물질을 섞어서 초기 전압 떨어지는 걸 잡는다든지 아니면 생산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 원가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비싼 부분을 S&E 리서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주전자재료 측에 따르면 2027년 앞으로 3년 안에 인조흑연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그 실리콘 응급제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충방전이 계속 중요해지면 실리콘 응급제가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돈의 흐름에도 알 수 있는 게 롯데, NNF, SKC, SK머티리얼즈 엄청나게 많은 회사, LG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실리콘 응급제 산업에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커질 거고, 야 실리콘 응급제 비싸가지고 뭐 포르쉐 같은 차종만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그게 유일하게 약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이제 완전 일반 차종인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모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오닉을 시작으로 기아에서 만든 유럽이나 북미에서 잘 팔리는 EV3, EV4, EV9, EV7까지 기아차까지 엄청나게 차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응급제는 앞으로 3년 동안 PQ가 모두 증가하고요. 실적이 말해줘요. 실적이 연에 50%씩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익은 2배씩 늘어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SDI 밸류체인, 그 다음에 고속충전과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그게 앞으로 2차전지 내에서 올해는 가장 좀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LG화학은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LG 엔소를 분할한 것 때문에 여전히 욕을 먹고 있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의 핵심인 이 첨단 소재 사업부도 쪼개는 거 아니냐, 그런 쪼개기에 대한 상당히 투심이 나빠서 저도 LG화학 관련돼서 좀 좋게 얘기하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는 계속 커질 거고,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납품하는 거 외에 지금 독자적으로 완성차 업체를 개척을 해서 GM에 독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에 또 최근에도 계약을 맺고 그랬거든요. GM에 25조 엄청나게 큰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LG화학이 갖고 있는 양극재 사업부를 보면 다른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체엠, 코스모 신소재 못지않게 출하량이 올해도 예상되는 거는 일단 2만 톤의 캐파를 증설하고요. 40% 이상 북미에서 출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 박살난 게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10 위안 고기에서 멈춰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84.5 위안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거의 15% 올라온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탄산리튬이 거의 1분기 작년 4분기를 저점이라고 보면 탄산리튬 빠진 부분이 올라온 거를 그럼 언제 양극재 판가에 반영하냐, 3분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저점 찍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분기에 좋아지고 4분기에는 완전히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화학 부분이 너무 큰데 석유화학 지금 납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사 가격 올라간 게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이 엄청나게 석유화학에서 일어나는 적자폭을 줄일 건데 3천억이 넘는 적자를 분기에 600억대까지 줄이면은 내년쯤에는 석유화학 쪽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석유화학이 일단 매출 비중이 너무 큰데 지금 LG화학이 잘하는 게 친환경 PVAT라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당장 생분해성 PVAT 플라스틱이 연에 아마 6만 톤 이상으로 지금 25년도 말에서 26년 초에 일단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 플라스틱 쪽에서도 고부가치를 내는 플라스틱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심플한 기초석유화학 쪽에 폴리에틸렌이나 PVC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3월 달에 50 기준인데요. 미국도 50.6으로 지표가 조금 개선됐고요. PMI 지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50.2로 처음으로 3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왔고요. 굴착기, 선반영되는 이 굴착기 보면은 판매량이 3월 달에 6%가 늘어났습니다. 3월 굴착기 판매됐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고, 또 최근에 너무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테무나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글로벌로 폭증하면서 다시금 이 포장 관련된 이 플라스틱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공급이 여전히 기초석유화학 쪽의 공급이 엄청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LG화학만 박살난 게 아니고 하나솔루션도 박살났고 롯데케미칼도 박살났고 효성화학도 박살났고 금호석유화학 다 박살났는데 그런 화학회사들이 최근에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초석유화학 쪽도 업황이 좀 회복 국면에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 주신 신성장 동력 7조 5천억 중에 6조 가까운 돈을 다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LG화학도 업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총 캐파 48만 톤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캐파를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또 주가를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테슬라 판매가 너무 떨어졌어요. 1분기에 38만 7천대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15%나 빠졌거든요. 그건 좀 리스크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연기관차에서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면서 더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속도 조절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또한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일만 남았지 실적이 깨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모두 양극재 가격이나 물량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은 청주 데이터를 보시면 올해 3월 달의 데이터에 포항이 제일 안 좋았고요. 청주하고 대구는 선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3월 달에 NCM 가격이 LG화학이 하는 NCM 가격이 작년 11월, 12월에 판가가 저점 찍고 1, 2, 3월 달에 더 안 빠지고 있다가 4월 달, 4월 10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3월 달 거부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힘드시겠지만 가장 2차전지 업종 중에 재무구조가 가장 안전한 회사가 양극재 업체 중에 압도적으로 LG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여전히 포스코 퓨챔하고 투톱으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LG화학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주가가 빠지니까 뭐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뭐 엔캠으로 갈아탈까? 뭐 피롭틱스로 갈아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드디어 그 수산화 리튬, 호주 필바라 리튬하고 하는 필바라 미네랄 솔루션하고 하는 광석 리튬 상업 생산이 됐어요. 최초인데 아마 그것도 100%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기대했던 수산화 리튬이 상업 생산됐다는 거는 이제야 드디어 포스코
홀딩스는 완전히 이제 2차전지 회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밸류체인의 끝판왕 리튬을 상업 생산한다는 거고요. 철강 쪽에서는 이 장인하 회장님이 신규로 싹 물갈이가 됐잖아요. 1조 이상 원가 절감하겠다고 했고, 철강도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로 한다고 했고, 아주 공격적으로 2030년까지 철강 매출을 100조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하 회장님이 과거에 권오준 회장님 때부터 이 철강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리튬 쪽에서도 계속 그 업력을 쌓으신 분이죠. 그래서 리튬도 잘하시는 분이고,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사장님이 포스코 홀딩스 전체 2차전지 소재를 총괄하는 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 거고,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그 원가, 제일 중요한 리튬에 완전히 이제 얘네가 내재화를 하면서 철강 관련된 부분은 기본으로 받쳐주는데, 철강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기대되는 게 1월달, 2월달, 3월달 모두 가격을 올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올렸고요, 현대제철 올렸고, 동국제가 올렸거든요. 미국에 있는 철강사도 올렸고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장인하 회장 취임 이후에 이 포스코 그룹 관련돼서 상당히 2차전지를 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전히 철강하고 2차전지를 투트랙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나오면서 아마 시기들이 앞당겨져서 올해 연간 43,000톤 생산 능력 보유되는 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 나왔기 때문에 톤당 2만 불을 잡으면 톤당 2만 불에 환율 1,350원, 그 다음에 올해는 25,000톤, 그리고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반영되면 5만 톤, 내후년에는 26년도에는 75,000톤, 27년도에는 10만 톤. 그래서 연간 25,000톤씩 늘어나는데,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는 25,000톤을 필바라 그 광석 리튬을 100% 다 25,000톤이 양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내년에는 필바라 25,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5,000톤 하면 5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보면요, 5만 톤에 리튬 가격을 톤당 2만 불로 잡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1,350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 발생하냐면, 리튬은 2만 불로 가정하고 환율을 1,350원으로 가정을 하면요, 매출 발생하는 거는 리튬 5만 톤 기준으로 내년부터 당장 매출은 1조 3,500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은 얼마가 꽂히냐, 여기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발생하는 리튬의 이익이 대략 70%, 많게는 85%까지 나오는 거고, 광석에서 발생하는 리튬의 이익은 15%에서 35%니까 그거 두 개 평균 내보면 그럼 대략 45%거든요. 그러면 6,075억이 당장 내년부터 이익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6년에는 1조 2천억, 그리고 27년에는 2조 4천억이 이익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7년만 리튬 가격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도 안 오른다고 2만 불로 가정하면 리튬 이익이 2조 4천억씩 지금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럼 포스코가 1년에 벌어들인, 철강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4조 5천억에서 5조거든요. 그러면 대략 27년 정도 되면 포스코 철강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을 리튬으로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리튬은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2만 3천 톤 기준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을 그냥 2만 불로 잡고요, 환율은 1,350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대략 11조 4천억인데요. 엄청 리튬 가격을 낮게, 하나도 리튬 가격이 계속 그냥 2만 불에 멈춰있다고 해도 11조 4천억이니까 회사가 잡은 건 13조 4천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거죠. 그러면 11조 4천억이 매출로 발생하면 이익은 이때 50% 잡으면 2030년 기준이면은 리튬으로 나는 이익만 5조 7천억에서 6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리튬에서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 난다고 하면
완전히 그 포스코홀딩스의 사실 매출과 이익의 구조가 완전 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률도 철강이 예를 들어 뭐 4, 5%대면 전체 포스코홀딩스의 전체 영업이익 4, 5% 영업이익률이랑 리튬에서 나는 영업이익률 40% 합치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역대 최대의 막 27%, 2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업종 중에 드디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당장 올해 리튬 이제 상업 생산했고 이게 1년에 25,000톤씩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올해 21,500톤, 내년에 5만 톤, 내후년에 75,000톤, 27년에 10만 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과 이익에 계속 발생되는데 매출과 이익 발생되는 거 측면으로 봐도 이익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을 받은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되냐? 양극재 출하량이 보면 그렇게 업황 어렵다고 해도 올해 출하량 양극재 출하량이요 76,000톤까지 늘어나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40% 양극재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25년 내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예상하는 게 14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40%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되면요 이게 몇 프로 늘어나냐면 87%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는 올해 30% 늘어난 38,000톤. 그러니까 양극재는 40%, 음극재는 30%.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증설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가 만드는 리튬은 거의 100% 다 포스코 퓨처엠이 내재화하면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세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그것도 좋아지는 거죠. 이익률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정 양극재 작년에 가장 먼저 양산을 했는데 단결정 양극재가 수율이 나쁘다고 했는데 수율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는 물량, 북미에 들어가는 물량 모두 수율이 상당히 회복돼서 N65, N86 단결적 수율 문제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 25년 내년에는 GM 얼티멈 셀즈랑 삼성 SDI 물량이 모두 터져서 출하량이 85%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내재화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중국의 CNGL이랑 합작해서 전구체 내재화하는데 이게 당장 26년에 전구체가 포스코 퓨처엠 내재하는 물량이 지금은 아마 한 2만 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1만 톤까지 늘어나요. 근데 물론 이 수치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7년 21만 톤에 비하면 낮지만 자체적으로 전구체 내년 기준으로 26년 기준으로 11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갖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그거는 25년 내년에 완전 상업 생산하고 나머지 천연 흑연은 세종 공장에서 인조 흑연은 포항 공장에서 다 지금 10,000톤씩 추가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와 양극재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판가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 18%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 빠졌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1월 달에 11,000톤당 11,000톤에서 지금 14,000 이상으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정도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되고요. 예상되는 거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리튬 받아서 쓰면 영업이익률 지금 1%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7%에서 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도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업체들 다 나쁘고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좀 차별화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고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를 전체 2차전지 업종에서 탑픽으로 꼽는데 의견이 바뀌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특정 사업을 잘하는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게 더 주가에 빨리 반영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예외인 게 양극재보다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양극재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업을 포스코홀딩스 본사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SK가 갖고 있는 또는 뭐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나 SK 자체가 매력적인 본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SK나 SK 스퀘어를 투자하는 것보다 SK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거죠. 삼성물산이
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생명 본업보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를 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 리튬을 생산하는 게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사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포스코홀딩스를 하는 게 맞고,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양극재 산업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탄산 리튬을 미국에 싸게 조달해 와서 수산화 리튬을 하고 있는 가공하는 사업보다 양극재 사업이 더 매력적이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에코프로도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사업이 양극재보다 마진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상장이 되기 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양극재의 70% 차지하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상장사로 에코프로가 지분 가치로 갖고 있을 때는 매력적이었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다 쪼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란 지주사의 매력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포스코랑은 완전 반대되는 거죠. 포스코는 리튬을 누가 안 가져가고 안 떼가고 자기가 갖고 그걸 가장 매력적인 거, 양극재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 다르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업을 본사, 지주사가 갖고 있냐 아니면 사업회사가 갖고 있냐, 그 차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